웹디자인 기능사 기출유형 문제 5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유형 문제 5회는 사진 동호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 부분, 그리고 주메뉴, 그리고 메인 이미지 부분, 그리고 공지사항, 파트너 사이트, 아이콘, 후터 영역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메인 화면 그림은 실제 시험에서는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에 주어진 내용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이 실기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실제 시험 요구사항들인데요. 시험에서 주어지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웹페이지 제작 후 5MB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하셔야 되고 HTML5를 기준으로 해서 웹표준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또 지시하지 않은 영역 비율이나 레이아웃, 폰트 등은 수험자가 과제명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개요, 제작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주조색이나 보조색은 적절하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맵에서 주메뉴, 서브메뉴의 구성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동호회 웹사이트의 와이어프레임은 지금처럼 4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A 영역에서는 로고와 메뉴들이 들어가고 이 메뉴는 슬라이드 다운되면서 서브 메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메뉴 3번에서는 팝업이 되면서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새 창으로 입력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B 영역은 메인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C 영역은 공지사항과 파트너 배너, 아이콘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D 영역은 푸터 영역입니다.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보시면서 각 영역에 맞는 내용들을 작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헤더 영역에 있는 메뉴에서는 주메뉴, 서브메뉴를 구성하되 주메뉴나 서브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주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메뉴가 부드럽게 서서히 아래로 펼쳐지는 슬라이드 다운이 되어야 합니다. 또 메인 이미지는 5개로 제작이 되는데요. 해당 메인 이미지들은 슬라이드 되도록 하는 버튼을 두어서 각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이미지로 슬라이드 되면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과 파트너 영역이 C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트너 영역에서는 배너를 클릭하면 다른 배너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영역에 아이콘 콘텐츠 영역이 포함됩니다. 또한 D 푸터 영역에서는 주어진 제공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준수사항에서는 웹표준을 준수해서 HTML5 문서가 유효성 검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CSS도 별도의 외부 파일로 작성하면서 유효성 검사가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준수해서 기출유형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하시기 전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 어떤 이미지들이 주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유형 문제 5회에서는 수험자 제공 파일 안에 메인 이미지 5가지와 버튼에 사용될 도트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콘텐츠 영역 이미지에는 아이콘과 파트너 배너 이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 jQuery 오픈소스 파일로 jQuery 파일이 주어져 있고 제공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각 영역에 필요한 텍스트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HT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 그리고 페이지 유형을 HTML로 하고 레이아웃 유형은 없음으로 해서 만들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 문서가 HTML5로 작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DTD 문서 선언 부분을
간략하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HTML5 문서로 HTML5 요소를 했을 경우에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 처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현재 DTD 문서는 드림위버에서 자동으로 삽입한 것으로서 XHTML 1.0을 기준으로 하는 DTD 문서 선언으로 들어가 있어서 렌더링이 될 경우에 해당 문서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문서 선언을 유효성 검사에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큐타입 HTML이라고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신 파일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라는 빈 폴더를 하나 만든 후에 이곳에 index.html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셋이 UTF-8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캐릭터 셋을 UTF-8로 입력하라는 부분은 수험자에게 주어진 조건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서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한 제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레이아웃과 기본 스타일을 지정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화면을 헤더, 메인, 콘텐츠, 부터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바디와 바디 사이에 div 태그와 헤더 태그 등을 이용해서 영역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영역을 구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와 라인 번호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아까 도큐 타입을 수정했지만 수정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헤더라는 태그를 10번 줄부터 10번 라인부터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본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하고 페이지 유형을 CSS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합니다. 이 문서를 먼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시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에 CSS 폴더를 만든 후에 style.cs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HTML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와 타이틀 태그 아래쪽에 링크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CSS 밑에 있는 style.css 파일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을 해두면 이 내용이 스타일 시트에 작성하는 내용이 HTML에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결을 해둔 것입니다. 이제 style.css로 돌아가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전체 영역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선택자를 이용해서 문서 전체에 해당하는 스타일과 body HTML 요소에 해당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미지 요소에 해당하는 스타일,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all이라고 지정된 부분에 대한 스타일,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랩이라고 지정된 부분에 대한 스타일, ID 선택자를 이용해서 콘텐츠라고 ID 이름이 지정된 부분의 스타일, 그리고 A 앵커 태그에 대한 스타일, 그리고 클리어라는 속성이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의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예시들하고도 공통된 부분이라서 제가 빠르게 작성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헤더, 메인, 콘텐츠, 후터 영역에 관한 각각 크기를 지정하는 스타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헤더 영역의 높이를 150픽셀, 그리고 헤더 로고 영역에서 패딩을 20픽셀로 미리 주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로고를 넣으면서 패딩을 계속해서 조정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미 파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패딩이 20 정도가 좋다는 사실을 알고 넣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로고 이미지를 넣고 헤더 로고 영역에 대한 패딩을 조정을 하시면서 값들을 조정하시면서 저장하고 미리 보기, 저장하고 또는 디자인 뷰에서 미리 보기 이렇게 하시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ID 속성으로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의 높이는 400픽셀로 맞춰줬습니다. 이 숫자는 와이어프레임에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되는 속성을 이용해서 넘치는 영역에 대해서는 히든을 시키도록 했고 포지션은 릴레이티브로 주었습니다. 또 콘텐츠 영역에 대해서는 높이를 500픽셀 그리고 푸터는 높이를 100픽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선택해서 진행 중인 CSS 파일과 HTML까지 모두 다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헤더 영역을 제작하고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기출문제 유형 5회에서는 로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고의 형태를 보시면 원형 안에 여러 원형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고 좀 자유로운 회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모양들은 일러스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시키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 확인을 눌러서 일단 문서를 열어줍니다. 문서가 열리면 원형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칠색상은 진한 회색을 선택하고 그리고 회색상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원형 도구의 옵션 바에서도 옵션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의 크기를 설정하도록 할 텐데요. 이 원형의 크기는 30mm, 30mm, 폭 30mm, 높이 30mm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원형을 선택한 채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크기를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크기는 원형을 선택한 후 그림을 그리고 나면 변형이라는 부분에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전체 모드로 하게 되면 이 변형 부분이 이 옵션이 이 옵션 줄 바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width 30, 높이 30mm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30mm짜리 정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또는 원형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바탕화면에서 이 도큐멘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원형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너비, 높이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30, 30을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효과에서 왜곡과 변형 그리고 변형을 선택합니다. 변형 효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가로 80, 세로 80 그리고 이동은 30mm를 세로 형태로 주겠습니다. 각도는 30도를 주고요. 그리고 4번 부분에 12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중심점은 중심점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책 부분에서 사본을 설정하기 전에 중심점 설정하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누락된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 모양이 이렇게 회전되게 하려면 중심점이 오른쪽 상단으로 가야지만 지금처럼 사본들이 이렇게 복사되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하면 만들어진 도형이 원래는 첫 도형에 딸려 있는데
오브젝트 확장을 함으로써 각 도형이 각각 선택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요. 도형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형이 한꺼번에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간격도 다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양 확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확장을 안 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크기를 줄이면 이렇게 줄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도형에 나머지 도형이 다 연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넓게 되면서 첫 번째 도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 도형들이 각각의 간격이 지켜지면서 그러면서도 전체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오브젝트에서 모양 확장을 통해서 전체 도형이 각각 하나의 객체이면서도 각각 그려진 도형처럼 확장되도록 분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여줍니다. 저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사이즈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줄인 것을 한쪽으로 옮기고요. 이제 문자 도구와 문자 패널을 열고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글씨 크기나 글꼴 등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글씨와 크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자 패널에서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조정을 하고요. 또는 이런 글자들은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문자 패널 또는 선택 도구 등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글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먼저 그려놓은 도형 아래쪽으로 둥근 원형을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도구를 선택하고 실색상은 좀 더 흐린 회색을 선택한 후에 원을 하나 그립니다. 적당히 원을 그리고요. 원형 도구를 선택하고 흐린 회색을 선택한 후에 정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를 선택한 후에 배치를 해보시고요. 적절히 사이즈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형은 먼저 그려놓은 원형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오브젝트에서도 정돈을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파일은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시고 파일 형식은 JPG나 PNG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PNG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로고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이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요. 폴더 이름을 로고로 해서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로고라고 하고 로고 아래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PNG 옵션 상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이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로고 폴더 안에 로고.png가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제 다시 index.html로 돌아와서 로고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영역으로 구분해 놓았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 요소를 이용해서 로고 밑에 있는 로고 PNG를 삽입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Alt를 이용해서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 이미지 태그는 종류 태그가 없기 때문에 후행 슬래시를 넣어서 종료를 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로고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로고 영역 부분에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추가했는데요. 로고라고 이름 붙여진 영역의 높이는 100픽셀, 그리고 오버플로우 되면 히든하고 플로팅은 레프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고 오른편에 메뉴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로고부터 플로팅을 레프트로 잡아줘야 그 레프트로 한 것 옆에 메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플로팅을 레프트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 안에 들어가는 실제 이미지의 너비는 300픽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할 모드로 가서 분할 뷰에서 로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헤더 영역에 대해서 패딩을 20으로 잡았기 때문에 로고 주변에 패딩이 들어가서 이렇게 간격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로고가 일부가 잘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서 그렸던 로고보다 이 로고가 좀 더 크게, 이 원이 좀 더 커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 그림을, 이 원 부분을 좀 더 작게 그려서 다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스타일에서 해당 로고 영역을 픽셀을 하이트 100픽셀로 잡았는데 이 100픽셀의 영역을 좀 더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픽셀 외의 나머지를 다 히든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가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 이 하이트 부분을 좀 더 늘림으로써 잡히지 않은 높이 부분을 더 늘려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헤더 로고 영역의 패딩 부분이 20, 그리고 헤더 전체의 높이가 150픽셀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여유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번 높이를 110으로, 로고 자체가 들어가는 영역의 높이를 110으로 바꾼 후에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디자인 뷰 또는 라이브 뷰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뷰를 통해서 왼쪽 코드와 오른쪽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이 값들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영역 부분, 지금까지 한 모든 부분들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저장하면서 미리 보기 위해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바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 저장하겠다는 메시지에서는 다 확인을 누르시고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면 브라우저가 나타나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에서 로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지금은 제가 웹브라우저 창을 작게 잡아서 그렇지만 늘렸을 경우에 이렇게 로고가 왼쪽부터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전체가 가운데로 정렬될 수 있도록 세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창을 늘리면 늘릴수록 로고 부분은 더 가운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고 옆쪽에 메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요소, 내비게이션 태그와 ULLI 태그를 이용해서 주메뉴와 서브메뉴 목록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다시 코드뷰로 가시고 HTML로 돌아가서 로고를 추가했던 영역 다음에 헤더 영역 안쪽 그리고 로고를 추가했던 영역 다음에다가 메뉴를 추가해 줍니다. 네, 시간상 입력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내부 안에 UL 클래스 내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이름은 지금처럼 정해져 있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책에 제가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냥 내부로 둔 채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메뉴 부분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아까 입력했던 로고 영역 다음에 이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 영역의 플로팅도 레프트로 잡았고요. 패딩 레프트로 해서 50픽셀 정도를 패딩을 주었습니다. 레프트로부터 패딩 50픽셀 정도를 줬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쪽에 위스나 하이트, 높이를 잡았고 탑마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LI로 지정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한 속성들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는 센터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마우스가 위에 올라왔을 때 특징인 호버라는 이 특징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변경되도록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용한 색상들은 주조색, 보조색 중에서 보조색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서브 메뉴 영역,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 박스 영역의 디스플레이는 넌으로 해서 처음에는 주 메뉴만 보이고 서브 메뉴는 보이지 않도록 하였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RGBA 속성을 이용해서 투명도 0.8, 알파값 투명도 0.8을 정도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Z인덱스 값을 주어서 어떤 계층, 레이어 계층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했고 서브 메뉴의 LI 요소들에는 패딩이나 트랜지션 값을 줘서 0.4초 정도 변화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0.4초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도록 했고 그리고 LI 호버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드 메뉴 기능을 jQuery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을 파일에서 모두 저장을 하고 jQuery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합니다. 새 문서에서 페이지 유형을 자바스크립트로 선택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한 jQuery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작성하기 위한 문서가 열리면 일단 이 문서를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작업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합니다. 웹디자인 기능서 실기 폴더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파일 이름을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수험자 제공 폴더에 있는 jQuery 오픈소스를 해당 폴더, 현재 만든 폴더에 함께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다 쓰는 jQuery의 내용이 오픈소스 안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jQuery 오픈소스에서 jQuery.js 파일을 복사해서 만들어 놓았던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스크립트 JS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붙여넣기를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를 해야지만 jQuery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여러 기능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 다운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JS에 입력하도록 합니다. jQuery document.ready 펑션을 이용해서 HTML 문서가 다 로딩된 후에 본 문서가 준비된 후에 아래의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클래스 밑에 li 요소에 대해서 마우스가 올라올 경우에 다음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랭스가 0보다 클 때만 하게 함으로써 랭스가 0보다 클 때만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하위 메뉴가 없을 때는 즉 하위 메뉴가 아예 없는 0보다 큰 상태가 아닐 때에는 작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위 메뉴가 있는 랭스가 0보다 큰 상태일 경우에는 슬라이드 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500이라고 적었는데요. 5초 동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해당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슬라이드 업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문서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TML 문서에 script.js 파일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index.html로 돌아가서 헤드 영역 안에 링크 요소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입을 해서 script.js 파일과 jQuery.js 파일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스크립트가 잠깐 지연되어서 HTML 문서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 실행될 수 있도록 differ라는 옵션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크롬을 선택해서 모두 다 저장을 누르시고 주메뉴, 서브메뉴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주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메뉴가 나타나고 서브메뉴, 주메뉴가 각각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이 이렇게 변경되면 됩니다. 이제 컨택트 메뉴에 연결될 새 창 문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 HTML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문서 이름은 컨택트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 홈 태그와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 상자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는데요. 일단 후행 슬래시를 넣어서 종료 태그가 없이 마감되는 empty 태그들에게는 이렇게 후행 슬래시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옵션과 같이 종료 태그가 있는 태그들에게는 종료 태그를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선언부에서 도크 타입을 HTML로 변경함으로써 HTML5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문서를 작업 폴더에 contact.html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이 contact.html을 새 창으로 여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ipt.js로 가서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 창을 여는 기능을 구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윈도우라는 win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 안에 새로 열릴 윈도우 객체에 대한 윈도우 문서에 대한 여러 속성들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window.open contact.html 열리도록 했고요. 함수는 winopen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새 창으로 이 문서가 열릴 수 있도록 새 창에 대한 속성들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서를 모두 저장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index.html로 가서 컨택트 안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앞에서 미리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jQuery에서 선언한 함수를 가져다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부분에서 onClick 부분, 이 부분이 없는 속성이라고 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jQuery 안에서 사용된 기능을 가져다 쓰는 부분으로서 같이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미리 이렇게 onClick winOpen이라고 미리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저는 미리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입력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콘택트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또 jQuery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onClick이라는 속성 자체가 HTML 속성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jQuery에서 작성한 내용을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독으로 윈도우 index.html 문서를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되면 없는 속성으로 해서 이 부분이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 미리 보기에서 이 문서가 잘 열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부분을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이 창이 열리면은 구현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index.html에 메인 이미지 영역을 제작하고 jQuery를 이용해서 메인 이미지 슬라이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야 할 영역을 찾은 후에 메인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요. 그 전에 메인 이미지 5개를 수험자 폴더에서 현재 작업 중인 폴더로 복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험자 제공 파일에 메인 이미지에 있는 이 그림들, 이 전체 그림들을 복사를 해서 현재 작업 중인 폴더에 이미지즈 폴더를 만들고 슬라이드 폴더를 만든 후에 이쪽으로 이 이미지들을 붙여넣기 합니다. 이 이미지들을 추가할 내용들을 HTML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와서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지정했던 영역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이 영역의 아이디는 이미지즈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즈 폴더 아래 슬라이드 아래 이미지 1번부터 5번까지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이 이미지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로 가서 이미지 슬라이드 아래쪽에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 이미지 전체가 들어가는 영역 전체는 위스를 1000으로 잡았었습니다. 즉 1000픽셀만 홈페이지 메인 화면상에서 보여주도록, 그리고 높이는 400픽셀만 보여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오버플로우 되는 영역은 히든이라고 정했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영역, 즉 소스코드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는 아이디 영역의 크기는 5000픽셀로 정했습니다. 위스를 5000픽셀로 정한 이유는 1000픽셀짜리 이미지 5개를 1000단위씩, 1000픽셀 단위씩 보여주도록 5000픽셀로 지정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들을 1000픽셀 단위로 보여줄 수 있는, 클릭하면 1000픽셀 단위로 이미지가 바뀌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 가서 이미지가 추가된 영역 다음에다가 이미지 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 바 영역을 추가했는데요. 클래스는 액티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프트는 0픽셀부터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00픽셀, 그 다음은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4000 이렇게 되면서 이미지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버튼 기능을 jQuery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cript.js로 가서 이미지 슬라이드가 될 수 있도록 바 부분에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처음에 입력했던 jQuery 도큐멘트 ready 펑션 안쪽에다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였는데요. 이미지 바라고 속성이 들어간 부분, 아이디 선택자로 이미지 바의 A, 즉 버튼 영역에서 A 태그에 있는 버튼 부분을 말합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될 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소스 코드로 가보시면 액티브는 첫 번째 버튼에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버튼에서 이미지 레프트는 0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바에서 A 부분에 있는 부분, 그리고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제거하고 현재 어떤 버튼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곳에 액티브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프트라는 변수를 선언한 후에 이 변수에
이미지 레프트, 원래 이 태그에서 이미지 레프트로 지금 0픽셀, 그리고 마이너스 1000픽셀, 2000픽셀 정해두었는데요. 이 값을, 이 값의 속성, 애트리뷰트 이 값의 속성을 이 이미지 레프트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소스 코드로 다시 가보시면 이미지 부분, 바로 여기죠? 이미지에 해당이 되는 ID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지금 이 이미지 레프트에 담겨 있는 값을 넘겨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는데 그 넘겨주는 값이 바로 애니메이티드 하는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000이면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것이 이미지의 애니메이션 값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버튼으로부터 액티브가 빠지게 되고 두 번째 버튼에 액티브가 오게 되며 거기에 있는 마이너스 1000 값이 이미지로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지가 마이너스 1000씩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슬라이드 버튼에다가 스타일을 지정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즈 이미지 스타일 밑에다가 버튼을 위한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넘겨줄 수 있는 버튼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버튼들이 들어가는 이미지 바라는 영역은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잡고요. 마진은 20픽셀을 주었습니다. 위스는 80픽셀로 주어서 80픽셀 안에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버튼들이 추가되어서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링크, 앵커 영역에 대해서는 플로팅을 레프트로 잡고 위스 15, 하이트 15로 해서 15픽셀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도트 png 이미지가 반복되지 않고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은 좌측으로부터 0, 위로부터 마이너스 30픽셀에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잘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들이 전환이 되면 기능이 잘 구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메인 이미지 글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 이미지 버튼을 추가했던 곳 아래쪽에 글씨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사진 갤러리라는 글씨를 추가하고 클래스는 웰컴이라고 했습니다. 이 웰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이미지 버튼 스타일 아래쪽에 스타일을 추가해 줍니다. 미리 보기 위해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선택하여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작업으로는 콘텐츠 영역의 공지사항, 하트너 영역, 아이콘 콘텐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영역을 찾고 이 콘텐츠 영역의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의 내용들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텍스트로 주어져 있고요. 공지사항은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공지사항이 들어가는 영역은 div 태그로 역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 관한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style.css에서 공지사항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해 줍니다. 스타일은 콘텐츠 영역 아래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반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영역의 크기나 높이, 그리고 여백들, 그리고 공지사항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에 대한 스타일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배너 영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회부터 4회까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들어간 div 영역 다음에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클래스 파트너를 만들고 파트너 사이트를 제목을 입력하고 파트너 이미지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모달을 입력하고 클래스 콘텐츠라고 지정한 후에 이미지 파트너 업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버튼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미지 폴더 밑에 파트너 이미지는 복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업 폴더에 파트너를 만들고 파트너 안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주어져 있는 파트너와 파트너 업 이미지를 복사를 시켜 두셔야 됩니다. 다시 HTML에서 style.css에서 이 파트너 영역에 관한 스타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영역과 그리고 파트너 확대 영역인 모달 스타일을 한꺼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유형 문제 5회의 파트너 영역은 기출유형 문제 4회와 동일하게 했고요. 다만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 주조색이나 보조색을 이용하여 변경하였습니다. 파트너 배너 확대 팝업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스크립트 JS의 기출유형 문제 4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바그림이 들어갔던 영역 아래쪽에다가 파트너 이미지를 클릭했을 경우에 모달이라는 확대 영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달 영역에서 버튼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그 그림이 가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트너 인포 영역의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모달 영역에 확대되어 있는 이미지 파트너.up이라는 파트너 업 이미지가 쇼가 되고요. 그리고 모달 영역 안에 있는 버튼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다시 모달로 나타났던 이미지가 하이드가 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를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크롬을 선택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지사항 영역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파트너 영역을 클릭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파트너 업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하이드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콘 콘텐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콘텐츠도 기출유형 문제 1회부터 4회까지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를 할 것이고요. 아이콘 이미지도 미리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이미지즈 폴더 밑에 아이콘즈 밑에 이렇게 복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아이콘을 직접 제작하도록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 부분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서 제작하는 연습도 해 두셔야 됩니다. index.html에서 파트너 영역 다음에 아이콘 부분을 추가합니다. 아이콘 클래스는 아이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버튼 모양의 아이콘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아이콘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모달 영역 다음에 아이콘에 관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아이콘 영역의 크기 그리고 여백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작업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추가되고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지금처럼 색상이 변경되도록 속성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 푸터 영역 안에 주어진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간단하게 푸터 내용을 입력을 하고 푸터에 사용된 div 클래스 랩 그리고 ul 이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미리 입력해 두었던 푸터 영역에 관한 스타일을 더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와 오버플로우, 마진 등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푸터 랩, ul, ulli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또 푸터에 사용된 p 요소, p 엘리먼트 부분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서 글꼴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이런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도날에서 디자인 뷰와 함께 보시면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적정한 값인지를 확인하시면서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를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크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종료하고 마지막 결과물 파일이 5MB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 5회 풀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